당신이 그러니까 그 나이 먹고 경비나 하고 있는 거야?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이 치욕스런 말은 그 여자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김용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겪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은퇴 후의 생활이 너무나 적적했습니다. TV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우연히 아파트 경비원 구인 광고를 보게 됐어요. 이래도 좋을까 하는 망설임도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파트 계단을 쓸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햇살이 뜨거워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하는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최신형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분은 도진아 씨라는 입주민이었어요. 제가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분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경비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 새로 들어왔지? 라며 쏘아붙이시더군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30년간 강단에 서며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진아 씨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믹스커피가 제 얼굴로 날아왔죠. 너무나 모욕적이었습니다. 따가운 얼굴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그 후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죠. 로비를 청소할 때면 일부러 우산을 탁탁 털고 들어오셨어요. 택배를 찾으러 오실 때는 이걸 왜 이제 연락해요? 라며 고함을 지르곤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아침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진아 씨가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금방 올 테니 잠깐만요 라며 사라지셨죠. 10분, 20분 시간이 흐르면서 주차장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차를 옮기려 했어요. 그런데 미끄러운 바닥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죠. 손목이 뚝 하고 꺾이는 소리가 들렸고 머리도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그저 수군거리기만 했어요.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나서야 돌아오신 진아 씨의 첫마디는 누가 차에 손대래요? 흠집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였습니다. 그렇게 진아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경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 경비원이나 하고 살지. 우리 아들은 말이야. 서울대 졸업하고 박사 과정 밟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뭔가가 휑하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그녀의 빈정거림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마의 상처와 붓기, 시작한 손목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뭐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30년간의 교수 생활이 주름진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오래전 은퇴 선물로 받았던 아우디를 몰고 출근했어요. 웅장한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죠. 경비실 앞에 차를 세우자 주민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진아 씨는 여전했어요. 경비 주제에 무슨 아우디예요? 렌트한 거 아니에요? 그 비웃음 섞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이 정도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를 깎아내릴 줄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차 한 대 가져왔다고 뭐가 달라질 거라 기대한 제가 오히려 우스워 보였습니다. 진아 씨 같은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일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늦은 오후 한 젊은 남자가
경비실 앞에서 우산을 든 채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제가 고개를 들어 시선을 마주치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용복 교수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남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민국, 제가 마지막으로 지도했던 제자였고, 민국이는 제게 특별했어요. 5년 전 그가 처음 연구실 문을 두드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비주류라며 만류했던 생명공학을 택한 학생이었죠. 공부를 잘하는 것을 떠나 생명공학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교수님, 은퇴하시고 사라지셨다니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단다. 너는 여기 어쩐 일이야? 여기는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예요. 교수님, 어떻게 이런 우연히.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민국이는 경비실 입구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 들어오렴. 차라도 한잔할까? 제 말에 그제야 민국이가 경비실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컵라면을 뜯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민국이는 라면을 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교수님, 사실 제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꼭 조언을 구하고 싶었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그렇게 30분 뒤 교대 시간이 되었고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국이가 꺼내온 자료를 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3년간 매달린 연구였지만 다른 교수들이 지적하고 반대해서 연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배 교수가 그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의 성과를 선배 교수에게 빼앗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김 교수님 연구팀에서 제 연구의 결함을 지적하셨는데 다음 달 학회에서 제 주제로 그분들이 발표를 하신다고. 민국이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 위로 잔물결이 일었죠. 딱한 마음에 민국이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 11시가 넘도록 자료를 검토했고, 여기 봐. 내 모델의 기본 가정을 이렇게 수정하고 이 요소를 추가하면 어떨까? 제 말에 민국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러고 보니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그날 이후 민국이는 고맙다면서 틈만 나면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야간 순찰을 도는데 지하주차장에서 민국이가 노트북을 펴고 앉아 있더군요. 교수님, 이 부분 잠깐 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민국이 덕분에 대화할 상대도 생기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국이가 막 자료를 들고 나간 뒤 도진아 씨가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국아, 엄마 기다리지 마. 오늘 늦어. 그때 처음 알았죠. 제가 그토록 아끼던 제자가 저를 가장 무시하던 진아 씨의 아들이었다는 거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민국이를 통해 저 여자의 만행을 끝낼 기회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민국이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 그때까지만이라도 그 애를 흔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즈음이었습니다. 민국이가 학회 발표가 있다던 날이었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민국이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교수님, 발표 무사히 끝났습니다. 모두들 제 이론에 큰 관심을 보여줬어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진아 씨는 제게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차 빼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평소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더 거세게 저를 몰아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주분께 연락도 여러 번 드렸고 제가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진아 씨는 제 말을 자르고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연락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가. 이럴 거면 그냥 일을 그만두세요. 그때였어요. 주차장 입구에서 급하게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민국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제 학회 발표 때 입었던 정장 차림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무슨 짓이에요? 민국이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진아 씨가 놀란 듯 뒤를 돌아봤어요. 민국아, 너 웬일이야? 도윤이는 천천히 걸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무슨 소리야? 진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제가 학회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건 전부 이분 덕분이에요. 제가 그토록 존경하는 김용복 교수님이세요. 순간 주차장이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진아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그녀의 손에서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어머니가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히신 분이 바로 제 은사님이세요. 제가 박사학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번에 연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교수님 덕분입니다. 민국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더는 못 보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걸 당장 교수님께 사과하세요. 그러지 않으시면... 민국이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 아들이기를 거부하겠습니다. 진아 씨의 다리가 휘청였고 저는 황급히 의자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녀는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제가 교수님을 말끝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진아 씨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제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앞으로만 보죠. 민국이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교수님은 늘 이런 분이세요. 지이고 뭐고 다 내려놓으시고도 여전히 타인을 위해 헌신하시는 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진아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인사를 건네고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죠. 주민 대표로서는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섰고 가끔은 제게 조심스레 민국이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알고 보니 진아 씨는 젊을 적 남편이 큰 빚을 내고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20년 동안 힘들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악착같이 살았고 자신의 젊은 시절이 고생한 기억밖에 없어서 남들에게 매번 사납게 대한 것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 일은 참 안타깝지만 그만 잊고 새로운 삶 사셔야죠. 그렇게 살다 보면 민국이도 진아 씨 진심을 알아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진아 씨의 변화는 아파트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입주민 대표라는 그녀의 위치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진아 씨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수, 아니 김 경비원님, 이번 주 입주민 회의에서 경비원분들 처우 개선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자리해 주시면 좋게 망설이며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진아 씨는 단호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경비원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스무 시간 교대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몇몇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관리비가 올라가면 어쩌지? 지금도 충분한 것 같은데. 하지만 진아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관리비 인상 부분은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휴게실이 새로 생기고 야간 근무 수당도 조정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영향은 컸어요. 경비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자연스레 입주민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추석 때의 일이에요. 진아 씨의 제안으로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을 위한 작은 잔치를 열었거든요. 항상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건넨 감사 인사에 다른 입주민들도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주민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택배를 받으러 오실 때도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죠. 가끔은 더운 날 아이스 커피를 건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느 날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경비실에 찾아와 선생님, 수학 문제 좀 봐주세요라고 하더군요. 명희 씨가 제 경력을 다른 주민들에게 살짝 알린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경비실은 작은 공부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진아 씨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주 한 번씩 민국이와 함께 경비실을 찾아와 차를 마시곤 합니다. 교수님, 우리 민국이가 새 논문을 준비한다고 하던데요. 하며 아들 자랑을 하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민국이는 이제 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자가 됐어요. 얼마 전에는 그가 처음 발표했던 생명공학 논문이 해외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죠. 교수님, 이 모든 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도윤이가 논문을 들고 왔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특히 기쁜 건 민국이가 저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식이란 건 현장에서 실천될 때 가장 빛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전직 대학 교수라는 수식어에 얽매이지 않아요. 지금 저는 이 아파트의 평범한 경비원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찾은 행복과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소중합니다. 매일 아침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면서 저는 생각해요. 이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요. 계획에 맞춰 흘러가지 않는 그 예상치 못한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 경비실에서의 시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학문이란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작은 경비실에서 제 나름의 강의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가끔 누군가는 제게 물어요.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그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제야 진짜 교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답변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늘 무언가가 되기 위해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제가 교수로 있을 때는 늘 다음을 생각했어요. 다음 논문, 다음 연구, 다음 프로젝트.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로비를 청소하고 택배를 정리하며 주차 문제로 원성을 높이는 주민을 응대하는 일. 이런 소소한 일상이 쌓여 우리의 삶이 되는 거더군요. 예전에 저였다면 하찮게 여겼을 이런 순간들이
이제는 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이 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어르신과의 일이었습니다. 1803호에 사시는 팔순 어르신인데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실 때마다 제게 인사를 건네세요.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었을 때는 돈 벌려고 바빴는데 이제 와서 보니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김 경비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참 좋아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는 늘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거든요. GDP,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같은 숫자들로 세상을 해석하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세상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관계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요. 얼마 전에 민국이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교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틀에 갇혀 있고 합리적으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감정이 있고 편견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인간적인 거고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늘 완벽해지려 하고 합리적이라 하고 효율적이라 하죠. 하지만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은 그 불완전함 속에 있는 게 아닐까요? 진아 씨의 변화도, 민국이의 성장도, 제 자신의 깨달음도 모두 그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난 거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저 충실하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이제는 더 이상 거창한 목표나 대단한 성과를 바라지 않아요. 그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주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제가 찾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이렇게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